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과 아름아름 스몰캡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동안 좀 소외주의 반등 속에서 그 반등의 모멘텀이 됐었던 내용들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 나올까요?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브젠, 하이퍼클로바 X와 마케팅 AI 서비스 협업 본격화. 네이버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하이퍼클로바 X가 출시되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는 어떤 미래 장밋빛 전망 제시를 했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AI 서비스를 적용해서 다양한 또 편리한 서비스들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더 쇼핑도 편해지고 검색도 편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오브젠이라는 기업이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의 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오브젠에 어떤 호재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하이퍼클로바 X와 관련된 일정들로 주목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또 이제 저점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이버 리포트가 또 어느 때보다 많이 발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 검색부터 뭐 결제까지 그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AI가 적용이 돼서 원하는 물건을 찾고 또 결제하기까지 좀 그런 과정들을 지원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마케팅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가 동사 2대 주주로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의 그런 전략적인 협업을 암시하는 그런 구조로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좀 하이퍼클로바 X 출시되면서 마케팅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오브젠 소개하는 기업 내용들을 보시면 국내 유일의 완성도 높은 AI 마케팅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업력이 뭐 20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AI 마케팅 쪽에 계속 해온 기업입니다. 오브젠의 다양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비스별 예상 매출 비중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용역비가 이제 한 66%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품 라이선스비가 한 22% 정도,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측에서 한 6.6%, 뭐 로열티 쪽에 한 5% 정도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이제 업무 효율과 마케팅 성과를 높이는 그런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자유롭게 이제 초개인화 마케팅을 구현할 수 있는 마테크 솔루션이라는 제품을 좀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마케팅과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마테크 이렇게 좀 구분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도 좀 마케팅을 해본 적은 없다 보니까 잘 와닿지 않았는데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까 한 회사에서 마케팅을 이제 기획해서 실제로 실행하기까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면은 요 시간을 한 달에서 3달 정도로 그리고 또 성과도 더 좋게 높여줄 수 있도록 데이터에 기반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솔루션으로 저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마테크 솔루션을?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오브젠의 핵심 사업,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과 마테크 솔루션이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국내외 경쟁사 각각 한 곳과 좀 비교를 하는 그런 자료가 좀 시장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경쟁사 한 곳과 각각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다방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동사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KB국민은행, 뭐 삼성카드, 삼성생명, 미래에셋증권, 뭐 신세계, CGV, SKT 등 상당히 좀 대기업군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산 솔루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 위주로 좀 고객군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솔루션사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의 한정,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금융업, 뭐 영화, 뭐 엔터 이런 다양한 산업의 고객군들을 모두 두고 있다면 국내의 한 곳은 조금 유통 쪽에 이제 좀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솔루션 경쟁력 부문에서도
사실 마케팅에다가 이제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융합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게 동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외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AI 솔루션에 대한 검증 및 통합 과정이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고요. 국내 솔루션사 같은 경우에는 AI 솔루션이랑 빅데이터 기술에서도 조금 좀 여류에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는 사실 올해 양 기술 전문 평가 기관으로부터 AA 등급을 받아서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저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 조직과 인력 부문에서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분야별로 전문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외산 솔루션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국내에서는 이제 기술 지원 정도만 좀 제공을 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다른 국내 솔루션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이런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전문 연구 부문이 좀 부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스 및 특화 서비스에서도 조금 구분을 좀 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마케팅 비즈니스와 AI 기술에 대해서는 컨설팅 자문 서비스까지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외산 솔루션사 국내 다른 하나 이제 솔루션사가 진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을 보게 됐을 때는 외산과는 조금 유사한 가격대 그리고 국내 그 다른 솔루션보다는 당연히 제공하는 품질이 좋다 보니까 가격은 조금 위에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A 학점에서 F 학점까지 있으면 브랜드 인지도는 몇 학점? 네, 브랜드 인지도는 무조건 A 학점입니다. A고 네. 솔루션 경쟁력 부분은 거기는 아까 여기는 약간 설명을 네. 좀 양면을 해주셨거든요. 네. 몇 학점 주시겠어요? 사실 B 플러스. 아, 네네. 네,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AI 기술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까요. 네, 이 기업 그 AI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해서 저는 언뜻 마진을 기대했는데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또 다시 생각을 하니까 요즘 뭐 교육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AI 서비스 도입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매출액은 200억 정도를 기록하는 회사이긴 한데 좀 이런 좀 비용 부담이 있지 않나, 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테크 솔루션의 매출 확대로 인해서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펀더멘털적인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성장성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기존의 좀 구축형 기반의 이런 프로젝트 기반 사업 모델을 구독과 반복형 매출 기반으로 전환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공을 들인 이제 통합 표준화 솔루션, 그 지금까지 축적됐던 데이터 기반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나아가서 이 데이터와 마케팅을 직접적으로 결합한 그런 상품까지 중견기업을 좀 타겟팅해서 신규 제품을 많이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쪽에서 이제 좀 그 성과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동사의 좀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한 가지 솔루션을 가져가서 써보고 다른 솔루션까지 좀 추가적으로 구매를 한 고객사 매출액 및 비중이 2019년도에는 한 15%밖에 되지가 않았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무려 70%까지 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 아직 적자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흑자 전환이 이뤄지는 시점에서부터 좀 폭발적인 그런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재무제표로 보게 됐을 때는 자산은 한 216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만 부채가 90억 원 정도로 상당히 낮은 그런 모습이고요. 차입금이 11억 원 정도가 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37억 원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적인 부분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가 봐야 할 것은 네. 결국에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는지 그리고 흑자 전환 이후에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요걸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매년 계속 나고 있었던 모습을 보였지만 자산이나 부채 차입금을 봤을 때 펀더멘털적으로는 큰 문제 없는 기업이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솔루션을 더 다양화하고 포트폴리오를 갖춰 나가면 나갈수록 레버리지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설명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탑다운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AI 서비스 출시 계획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 기업의 또 미래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 클라우드가 오브젠에 지분 투자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그 서비스를 올리게 되면은 네이버 클라우드에다가 조금 이제 서비스를 올리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클라우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인프라 매출과 이런 서비스 매출이 좀 구분이 되는데요. 인프라 매출이라고 하면은 뭐 서버나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 센터에 먼저 구축을 해놓고 필요한 만큼을 이제 파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인프라 쪽에서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사실 고객사들이 알면 굉장히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서비스가 있어야 이 클라우드를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버나 스토리지 등을 그 이아스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사실 이제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아직까지 이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런 현상이 글로벌리 좀 관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클라우드 위에 올릴 수 있는 서비스를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협업을 하고 그 개발 비용도 들지 않는데 오히려 그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클라우드의 이아스까지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지분 가치 증대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냥 투자를 진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전략적인 그런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적인 관계를 위해서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전략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쪽에 이 오브젠의 서비스를 같이 더하는 그러한 형태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예측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클라우드에 AI 마케팅을 어떻게 접목을 할까? 예측은 좀 잘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 사실 마케팅을 할 때 이 뭐 동사의 소프트웨어를 사간다라고 했을 때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할 때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서버나 구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잘 안 하고 요즘 클라우드 환경에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서비스를 이제 그냥 네이버 클라우드 저희 마이박스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네. 좀 거기 웹에 들어가서 따로 저희가 뭐 용량 이런 거 구축을 안 하고 그냥 거기 웹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AI 마케팅을 접목하느냐,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형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X 곧 출시 예정입니다. 24일 경으로 예정이 나와 있고요. 이 하이퍼클로바 X의 오브젠의 마케팅 솔루션이 또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이퍼클로바 X는 기존의 하이퍼클로바에 비해서 어느 기능까지 확장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네. 식으로 되는 걸까요? 네, 이제 하이퍼클로바 X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다들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구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AI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모습들도 충분히 좀 저도 궁금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일단 현황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이제 SaaS 솔루션,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게 동사고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융산업 분야에서 조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투자 콘텐츠 고도화 및 금융권 내 AI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시작을 했고요. 투자 정보 중에서 이제 생성형 AI로 골라낸 핵심 콘텐츠를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고객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만 계속 검색을 했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선별해서 제공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서비스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각 고객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좀 정보를 전달하는 쪽으로 기술이 일단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마케팅 기획 자동화,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해야 할지,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제품이 이런데 전체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제품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가 많이 팔린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기획 자동화에 좀 도움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 응대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콜센터에 있는 상주해야 하는 직원의 수가 줄어드는 쪽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상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었을 때는 SNS 활용할 때 그렇잖아요. 저희 자주 하는 SNS 어떤 거 자주 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군요. 사실 로그인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긴 하지만 네. 인스타그램 대부분 이러시더라고요. 네. 남자분들은 그냥 눈팅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데 내가 뭔가 검색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근데 컨텐츠를 검색할 때도 그런 형태로 네이버에서 앞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들 또 새로운 서비스, 편리한 서비스를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브젠 협업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하면서 주가 전망해 볼까요? 네, 일단 기술력적인 부분을 인정받았다. 그것도 최근에 라는 점이 조금 든든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든든한 전략적 파트너가 이대 주주로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이 사스 솔루션 공동 개발 레퍼런스를 기반해서 이제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뭐 유통 서비스업으로 산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한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나면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중 주가는 내년도 예상 EPS 3,005원에 타겟 퍼 22배를 적용해서 66,500원으로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 오브젠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살펴보시죠. 두 번째 주제. 코퍼스 코리아, 일본 내 K콘텐츠 배급 1위 4차 한류로 본격 수혜 전망입니다. 일본에서 모든 세대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요즘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도쿄의 코리아타운의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코리아타운에 관광객처럼 그 자국 국민들이 가는 거죠. 가서 구경하고 뭐 음식 문화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도쿄 같은 경우는 코리아타운의 점포수 역대 최고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 식당 개점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4차 한류가 시작되었다는 현 상황에서 이 코퍼스 코리아가 가진 비즈니스 파워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일본의 한 10여 개 OTT 플랫폼에 이제 K 드라마 및 예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K 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혜를 확실히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일본의 OTT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1위 기업입니다. 코퍼스 코리아. 그 내용을 좀 알아보려면 현재 K 콘텐츠의 일본 내 열풍 어느 정도인지 좀 실감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시장에서 좀 관측할 수 있었던 현상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화장품주가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의 매출 비중 높았던 기업들의 주가가 생각보다 좀 회복을 못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반면 일본 쪽으로 좀 주목을 받았던 기업 같은 경우 단기간에 좀 상당히 높은 그런 상승폭을 보여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산 화장품 수입액이 프랑스산을 넘어섰다는 그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네. 사실 일본에서는 이런 샤넬이나 이런 쪽의 브랜드 인지도가 워낙 탄탄했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한국의 그런 화장품 수입이 그 프랑스산 수입의 수입액을 넘어섰다는 부분에서처럼 저희 그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언론사 보도의 말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화장품의 그 일본 화장품 시장 관계자가 한국산 화장품 붐이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가성비가 좋거든요. 네. 색조도 정말 잘 뽑고 뭐 파운데이션 좋은 거 진짜 많아요. 요즘 우리 제품들을 보면은요. 코퍼스 코리아 사업 부문 살펴보면서 사업별 매출 비중 알아볼까요? 네, 기존에는 이렇게 이제 한국의 IP를 가져다가 일본 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배급하는 배급 사업이 하나가 있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좀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제작 사업까지 좀 진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막 제작 사업 등 기타로 이렇게 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배급이 56.5%, 제작이 42.3%, 기타가 1.2%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배급 쪽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 K 콘텐츠 수요 증가하는 것에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네. 제작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에 이제 김종학 프로덕션을 인수하면서 본격화된 그 사업 부문인데요. 김종학 프로덕션을 통해서 총 4편 이상의 영상 콘텐츠 제작이 올해 좀 예정이 되어 있고, 요것과 관련한 매출이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학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우리 학교는을 제작하면서 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김종학 PD 정말 예전에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모르시는군요. 네. 네, 옛날 드라마, 지상파 드라마에서 배급 제작, 자막 제작 이렇게 3가지 영역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본의 OTT 한류 콘텐츠 가운데
코퍼스 코리아의 공급 점유율이 30%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위라고 하는데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18년 정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필요한 분들을 적재적소에 섭외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점, 효율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이제 일본 시장에 최적화된 그런 콘텐츠를 선택하는 노하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일본과 한국의 그 저작권과 관련한 민감한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현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본 내 13개 OTT의 최다 콘텐츠 공급 사업자 지위라는 점,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나의 IP를 확보를 하더라도 더 많은 고객한테 팔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특성상 사실 오래된 한류 드라마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공자와 이렇게 좀 적절한 계약을 찾아서 맺는 그런 노하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적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오브제는 턴어라운드 기대가 있었는데요. 코퍼스 코리아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지난해 단기 손실이 나오긴 했지만 올해는 또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는데 추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다른 제작사 실적에서 좀 하실 수 있듯이 변동성은 좀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2019년, 20년도에 한 200억 원대 매출 발생을 했고, 21년도 한 300억 원대, 그리고 지난해 200억 원대 후반 매출액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익도 유사한 추세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해 당기순이익 적자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 영향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엔화 약세,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배급 매출의 90%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벌어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게 앞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작 사업 쪽에 뛰어들면서 아무래도 뭐 이런 양쪽의 그런 그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배급 사업보다는 그 엔화 영향을 좀 덜 받게 되는 그런 사업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 엔화 변동성에 대한 실적 영향은 좀 축소가 되어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작 사업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적의 변동성은 줄일 수 있겠다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배급과 제작 부분의 사업 시너지, 이를 통한 또 오리지널 IP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이 회사의 강점이 될 것 같은데, 뭐 국내 같은 경우도 OTT 기업들이 적자를 감수하고서도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OTT 기업들 투자 전망 어떨까요? 네, 일단 나와 있는 시장 전망치로는 2020년도에 한 1,064억 달러에서 2026년도 2,103억 달러로 연평균 한 12% 증가 정도의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오징어 게임이 제작비가 300억 원이었는데 투자 수익이 1조 2,400억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정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그 실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대박 심리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 콘텐츠들에 대한 투자, 그 포텐셜이 증명된 사례에 기반해서 국내 이런 OTT향으로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잘 만든 흥행한 콘텐츠 하나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정말 수백 배. 자, 그렇다면 코퍼스 코리아의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하면서 주가 전망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제4의 한류로 평가받을 정도로 일본 내 K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18년간 한류 콘텐츠 배급을 통한 노하우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점 당연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제작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제 엔화 변동성에 따른 실적 영향 축소될 것으로 이라는 점도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연결 기준 영상 콘텐츠 제작 수가 올해 4편, 내년도 5에서 8편, 내후년도 최대 10편까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도 충분히 포텐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 내년도 예상 EPS 280원에 타겟 퍼 14배를 적용해서 4,000원으로 좀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네, 뭐 이 기업도 다른 콘텐츠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실 시장의 큰 주목을 그동안 받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좀 올랐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연초까지 좀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 구간입니다. 현재는 2,5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